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산과 들에 기대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가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조금 늦게 뜨고 조금 일찍 지는 그런 아늑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밤낮으로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계절마다 사는 옷을 갈아입으며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내어주었고 사람들은 그런 자연에 감사하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대대로 덕을 많이 쌓아온 최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검은 기와가 물결치듯 지붕을 덮고 있었고 굵은 소나무로 다듬은 기둥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으며 넓은 마당에는 항상 곡식이 가득 쌓여 있어 넉넉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결코 거만하지 않았고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오면 곳간을 활짝 열어 배고픈 이웃들을 먹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집안의 재물과 평화를 지켜주는 커다란 구렁이가 곳간 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렁이를 단순히 징그러운 짐승으로 여기지 않고 집안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이로 여겨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 댁 식구들은 아침 저녁으로 곳간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리며 이 집안의 복이 달아나지 않도록 보살펴 주어 고맙다는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특히 최 부자의 손녀딸인 연화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행동거지가 조신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알뜰하게 챙기는 살림꾼이었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기운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허투루 꺾지 않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이 평온한 기와집에 새로운 식구가 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의 먼 친척 벌이 되는 금옥이라는 처녀였는데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워져 이곳으로 의탁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갈 곳 없는 친척을 내칠 수 없어 너른 사랑채 한 칸을 내어주며 편히 지내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금옥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눈매가 매섭고 입술이 얇아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집에 들어설 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보다는 집안의 규모와 곳간의 크기를 곁눈질로 훑어보기에 바빴습니다. 연화는 먼 길을 오느라 고생했을 금옥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 내어가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지만 금옥은 밥상머리에서도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이 집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금옥의 태도가 조금 낯설었지만 그저 낯선 곳에 와서 적응하느라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상냥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금옥의 마음속에는 이미 남의 것을 탐하는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고 그것은 평화롭던 이 집에 장차 닥쳐올 불길한 기운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옥은 이를 돕기보다는 하루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발길이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은
곡식과 귀한 물건들이 보관된 뒤뜰의 곳간 앞이었습니다. 튼튼한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 곳간, 문을 바라볼 때면 금옥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어떻게 하면 저 문을 열어볼 수 있을까? 궁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최부자댁의 구렁이 이야기를 주워 듣고는 그것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황금 비늘을 가진 신비한 보물이라고 제멋대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당에서 콩을 타작하고 있을 때 금옥이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금옥은 목소리를 낮추며 이 집에 정말로 집을 지키는 구렁이가 사는지, 그리고 그 구렁이를 본 적이 있는지 캐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구렁이는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니 함부로 말하거나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점잖게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연화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귓등으로 흘려듣고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촌스러운 것들이 보물을 곁에 두고도 모른다며 비웃었습니다. 금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구렁이를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만이 가득 찼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집안은 저녁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라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쌀을 씻어 안치고 국을 끓이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지만 금옥은 제 방에 틀어박혀 거울만 들여다보며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금옥을 나무라지 않고 그저 허 웃으며 젊은 처자가 낯설어 그러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식구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오래된 일꾼들은 금옥에 게으르고 교활한 눈빛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어둠은 묵직하게 내려앉았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각. 금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낮에 보았던 곳간의 자물쇠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구렁이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천년 묵은 구렁이에 비늘 하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재물이 생긴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금옥을 부르는 유혹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장독 뚜껑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가 행주로 장독을 정성스레 닦고 있을 때 뒤뜰 대나무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금옥이 옷에 흙을 묻힌 채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금옥은 화들짝 놀라며 잃어버린 머리 장식을 찾고 있었다고 얼버무리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금옥이 찾고 있었던 것은 머리 장식이 아니라 바로 뱀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뱀이 다닐 만한 구멍이나 틈새를 찾아내어 덫을 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옥은 집안 사람들 몰래 마을 장터에 나가 뱀을 잡는 데 쓴다는 독한 약초와 질긴 그물을 구해다가 자신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혜를 베푼 친척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독한 마음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던 닭들이 이유 없이 태를 치며 울어대거나 얌전하던 바둑이가 허공을 보고 지저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연화는 짐승들이 먼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에게 집안을 한번 둘러봐 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최 부자는 계절이 바뀌느라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예민한 감각은 집안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낮에도 대놓고 곳간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부엌에 들어가 있거나 최 부자가 마실을 나간 틈을 타서 곳간 문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담벼락 밑에 뚫린 작은 구멍들을 막대기로 쑤셔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기와장이 겹쳐진 틈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어린 뱀의 꼬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 뱀은 비늘이 유난히 윤기나고 맑은 빛을 띠고 있어 금옥의 눈에는 정말로 황금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것이로구나. 저것이 내 팔자를 고쳐줄 보물이로구나. 금옥은 입술을 잘근 깨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어린 뱀이니 잡기도 쉬울 것이고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재빨리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뱀이 들어간 구멍 위치를 꼼꼼하게 기억해 두고 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의 오후 햇살 아래 가장 어둡고 비열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자 연화는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한 땀 술을 놓으면서도 자꾸만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떨게 했고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에 몇 번이나 깜짝 놀라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자연의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잠든 할아버지의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며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한편 금옥은 제 방에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해둔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사냥터에 나가는 맹수처럼 비장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욕망의 눈이 먼 금옥에게는 어둠조차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에 봐두었던 곳간 뒤쪽의 담벼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버선을 신은 발로 조심스럽게 땅을 디뎠습니다. 담벼락 밑에는 수북이 쌓인 낙엽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모여든다는 작은 굴이 있었습니다. 금옥은 미리 준비한 헝겊 주머니와 집게를 꺼내들고 굴입구를 지켰습니다. 찬 밤 공기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오로지 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뱀을 생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껍질을 벗겨내면 돈이 되는 물건, 자신의 가난하고 비루한 처지를 단번에 바꿔줄 요술 방망이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뱀을 잡아 팔아서 비단 옷을 해 입고 떵떵거리는 상상만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고요하던 정막을 깨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굴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기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밤 사냥을 나가려는 어린 뱀이거나 인기척을 느끼고 정찰을 나온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금옥은 숨을 멈추고 집게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긴장감에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드디어 구멍 밖으로 조그마한 머리가 쑥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보였습니다. 금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잽싸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생각보다 빨랐고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다시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금옥은 아쉬움에 땅을 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녀는 독한 마음을 먹고 구멍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울 작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뱀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연기를 피워서라도 기어코 끄집어낼 생각이었습니다. 집안의 수호신을 해치려는 그녀의 무모한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뒤숭숭한 꿈자리에 잠을 설치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마당을 내다보는데 뒤뜰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둑고양이인가 싶었지만 사람의 형상인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 누구세요? 하고 작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그림자는 재빨리 장독대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연화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호롱불을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연화가 뒤뜰로 다가가자 금옥은 숨을 죽이고 장독 뒤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연화가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랐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높이 들고 주위를 살폈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나?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낯선 헝겊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금옥이 평소에 아끼던 옷감의 자투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조각을 집어들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옥이가 이 새벽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의구심이 피어올랐지만 설마 하니 집안에 해가 되는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연화는 그저 금옥이 잠이 안 와서 산책을 나왔다가 흘린 것이겠거니 하고 억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차가운 헝겊 조각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단서처럼 느껴져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논밭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금옥은 밤새 허탕을 친 것이 분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들고 있는 헝겊 조각을 보고 흠칫 놀랐지만 태연한 척 시치미를 떼며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밤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간밤에 좋은 꿈을 꾸었다며 허허 웃었습니다. 조상님이 나타나 곳간 열쇠를 잘 간수하라고 일러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옥은 뜨끔하여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아침 식탁 위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지키려 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뺏으려 하는 이 숨막히는 대치 속에서 어린 뱀의 운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집안의 평화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금옥의 눈은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났고 그 눈빛에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도깨비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시각을 틈타 밤마다 곳간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 같았고 발소리를 죽이며 사방을 살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도둑의 형상이었습니다. 금옥은 곳간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하면 저 안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느라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뱀을 잡아 비늘을 벗겨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만이 꽉 들어차 있어 다른 생각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주인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금옥의 사악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기 그지없던 누렁이가 허공을 향해 컹컹 지저대거나 외양간의 소들이 밤새 음매하고 울어대어 식구들의 잠을 설치게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다 보면 멀쩡하던 빗자루가 뚝 부러지거나 부엌의 그릇이 저절로 떨어져 깨지는 등 흉흉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대체 무슨 변고가 생기려고 일어나 하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 원인이 집안에 들어온 낯선 처녀의 검은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부자 댁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그 집 담장 너머로 파란 불빛이 보인다거나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최부자 댁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었습니다. 그 집터가 워낙 세서 구렁이가 지켜준다던데 혹시 그 구렁이가 노한 게 아닐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지키던 든든한 기와집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마을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에는 우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불길한 징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이 집에서 평생을 일해온 3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서 집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월 할머니는 금옥이 들어온 날부터 그녀의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밤마다 뒤뜰을 서성이는 그림자가 바로 금옥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쉽쉬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구나 하고 혼잣말을 삼켰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금옥의 행동이 대담해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월 할머니는 뒤뜰 텃밭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금옥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금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등 뒤로 감췄는데 그것은 뱀을 잡을 때 쓴다는 쇠로 만든 갈고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모른 척하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금옥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매서웠습니다. 아가, 이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 따로 있단다. 그분은 낮에는 숨어 계시지만 밤이면 집안을 돌보시지. 그러니 함부로 밤에 돌아다니거나 오진 마음을 먹으면 큰 동티가 나는 법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해서 마치 산신령이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옥은 3월 할머니의 충고를 듣고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뱀 따위가 무슨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금옥은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한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잃어버린 가락지를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뻔뻔한 거짓말에 사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눈앞에 낭떠러지도 보지 못한다더니 지금 금옥의 꼴이 딱 그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피를 보면 피를 부르는 법이다. 부디 명심하거라. 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사라졌습니다. 금옥은 할머니가 사라지자마자 등 뒤에 감췄던 갈고리를 꺼내 들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뱀이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말보다 그 뱀의 비늘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헛소문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천년 묵은 이무기가 되기 전에 뱀은 비늘 하나하나가 보석과 같아서 산채로 벗겨내야만 그 영롱한 빛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뱀의 비늘은 돌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을 때 벗겨야 한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금옥은 마치 진리인 양 맹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뱀이 자주 나타난다는 장독대 근처를 샅샅이 뒤져 뱀이 다니는 길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읍내 장터에서 비싸게 사온 독한 술과 뱀이 좋아한다는 개구리를 미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뱀을 잡으면 당장이라도 가죽을 벗겨내어 읍내 보석상에게 팔아넘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상상 속에 그녀는 이미 비단 옷을 휘감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하인들을 부리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누추함과 상상 속의 화려함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연화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는데 꿈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꿈을 계속해서 꾸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이것이 예사로운 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집안에 닥칠 애군을 막아주시고 부디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랐지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는 너무나 크고 짙어서 그녀의 작은 등불로는 막아내기에 역부족인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옥은 연화가 부엌에서 일하는 틈을 타 연화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아끼는 놀이개를 훔쳐다가 뱀을 유인할 미끼로 쓸 작정이었습니다. 뱀이 여인의 향기를 좋아한다는 속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서도 죄책감은커녕 성공하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사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뻔뻔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금옥은 훔친 놀이개를 품속에 넣고 나오다가 마루에서 최 부자와 마주쳤습니다. 최 부자는 금옥을 보며 인자하게 웃어주었지만 금옥은 제 발저린 도둑처럼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몹시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렸고 숲속의 부엉이도 울음을 멈춘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에는 갈고리를, 다른 한 손에는 굵은 소금이 든 자루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뱀을 잡으면 소금을 뿌려 힘을 쓰지 못하게 한 뒤 산채로 제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위태롭고 무거웠습니다. 장독대에 도착한 금옥은
미리 파놓은 함정 근처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함정 안에는 독한 술에 절인 개구리가 놓여 있어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금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나오기만 해라. 내 팔자를 고쳐줄 귀하신 몸아.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장독대 뒤쪽 덤불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비늘이 낙엽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금옥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긴장감에 침이 바짝 마르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금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린 구렁이였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아 몸통은 가늘었지만 그 비늘 많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으며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숨을 멈추고 뱀이 함정 쪽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뱀은 낯선 냄새를 맡고 잠시 머뭇거렸으나 술 냄새에 이끌려 서서히 함정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금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뱀이 멈칫했습니다. 금옥은 속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돌멩이를 집어 고양이 쪽으로 던졌습니다. 저리가 빌어먹을 짐승 같으니라고. 다행히 고양이는 도망갔지만 뱀도 경계심을 느끼고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다급해진 금옥은 계획을 바꿔 직접 덮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갈고리를 높이 쳐들고 뱀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어딜 도망가. 정적을 깨는 그녀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뱀은 날렵하게 몸을 피했지만 금옥이 휘두른 갈고리에 꼬리 부분이 살짝 스치고 말았습니다. 놀란 뱀은 장독대 틈새로 급히 몸을 숨겼고 금옥은 씩씩거리며 장독대를 밀치고 뱀을 쫓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아느냐. 금옥은 이제 이성을 잃고 뱀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소중한 장독들이 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쨍그랑 장독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안채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구석에 몰린 어린 뱀은 뱀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 세우며 경고의 소리를 냈습니다. 쉭, 쉭.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금옥에게는 그 소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돈다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금옥은 소금 자루를 풀어 뱀에게 마구 뿌려댔습니다. 뱀은 따가운 소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금옥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얌전히 있어라. 내 너의 옷을 벗겨 아주 고귀하게 만들어주마. 그녀의 목소리는 악귀의 속삭임처럼 잔인하고 섬뜩했습니다. 금옥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뱀의 머리를 쇠꼬챙이로 누르고 미리 준비한 굵은 실로 뱀의 몸통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독한 술 냄새와 소금, 그리고 갈고리의 위협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금옥은 뱀을 꼼짝 못하게 묶은 뒤 그것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자루 안에서 꿈틀거리는 뱀의 움직임이 느껴지자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방으로 가져가 비늘을 벗기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 있던 최 부자는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에는 기이한 붉은 달이 떠 있었고 마당의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밤이로구나. 최 부자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손이 떨려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 밤처럼 뼛속까지 시려오는 불길한 기운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듯한 묵직한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3월 할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냄새를 맡고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그것은 뱀의 피냄새와 사람의 탐욕이 섞인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꼭 쥐고 냄새가 나는 뒤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기어이. 할머니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한 노인의 뒷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금옥은 자루를 둘러매고 은밀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구석에 마련해둔 작업장은 남들의 눈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촛불 하나를 켜두고 칼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슥.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자루 속의 뱀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자루끈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아프겠지만 금방 끝날 테니 내 비늘은 내 목에 걸리고 내 손가락에 끼워질 테니 너로서도 영광 아니겠느냐. 생명을 유린하면서도 그것을 영광이라 포장하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헛간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벽에 비친 금옥의 그림자는 기괴하게 일그러져 마치 춤을 추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다가오고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이 잔인한 짓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어 눈물을 흘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금옥은 자신의 계획대로 뱀의 비늘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천벌을 받게 될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세상은 온통 물바다로 변한 듯했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내려 꽂혔습니다. 헛간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돌멩이가 쏟아지는 것처럼 요란하여 금옥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조차 묻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짝 사이로 들이치는 찬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금옥의 눈에 서린 광기는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의 입구를 벌렸고 그 안에서는 공포에 질린 어린 뱀이 몸을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애처로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법도 하건만 탐욕의 눈이 먼 금옥에게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저 자루에 담긴 금덩어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금옥은 차가운 바닥에 뱀을 쏟아붓고는 미리 준비해둔 나무 판자 위에 뱀을 올렸습니다. 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려 몸부림쳤으나 이미 독한 술기운과 소금 때문에 몸이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금옥은 뱀의 머리를 단단히 누르며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도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 몸에 붙은 그 껍데기만 내어주면 너도 편해질 것이다. 그녀는 마치 뱀을 달래는 척하며 손에 쥔 날카로운 칼끝을 뱀의 목덜미 근처에 갖다 대었습니다. 칼날에 비친 촛불이 번뜩이자 뱀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금옥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뱀의 목 근처에 있는 비늘 하나를 칼끝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지익하는 소리와 함께
생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뱀에게 전해졌고, 뱀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금옥의 눈에는 그 피조차 붉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비늘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자 금옥은 그것을 집어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뱀의 투명한 비늘은 촛불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금옥은 환희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진짜 금이다. 황금 비늘이야. 사실 그것은 뱀의 피와 점액이 묻어 반짝이는 것일 뿐이었으나 그녀의 눈에는 순도 높은 황금으로 둔갑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를 얻자 욕심은 본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금옥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뱀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비늘을 연달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괴로워했지만 금옥은 오히려 조용히 해 내 금덩어리에 흠집 난다 하며 뱀을 윽박질렀습니다. 그녀는 비늘 하나를 벗길 때마다 옆에 둔 주머니에 담으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10냥, 20냥, 100냥. 헛간안은 비릿한 피냄새와 금옥의 광기 어린 중얼거림으로 가득 찼고 바닥에는 뱀이 흘린 피눈물이 빗물과 섞여 붉게 번져갔습니다. 그 시각 안채에서 잠을 자던 연화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고 붉은 비가 쏟아지는 흉몽을 꾼 탓에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자신의 목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려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루로 나서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연화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한 그 기이한 소리는 뒤뜰 쪽 헛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등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물이 발목을 적시고 차가운 진흙이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지만 그녀는 오로지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최 부자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태풍을 겪었지만 오늘 밤처럼 산천이 울부짖는 날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건 하늘이 노한 게야. 필시 누군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짓을 하고 있는 게야.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하며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그 순간 최 부자는 비를 맞으며 헛간 쪽으로 달려가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연화야,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게냐? 최 부자가 소리쳤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연화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헛간 안의 금옥은 이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뱀의 몸통 절반 가까이 비늘이 벗겨져 붉은 속살이 드러났고 뱀은 기진맥진하여 움직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가늘게 헐떡이는 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금옥의 손과 옷은 온통 뱀의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주머니 가득 쌓인 비늘들이 모두 금화로 보였고, 머릿속에는 내일 날이 밝으면 읍내로 나가서 제일 비싼 집을 사고 하인들을 부리며 살겠다는 망상만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때 헛간 문이 덜컹거리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인 줄 알았던 금옥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 밖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옥은 화들짝 놀라 하던 짓을 멈추고 문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내 보물에 손을 대러 온 것이냐? 그녀는 칼을 쥔 손을 높이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보물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탐욕스러운 경계심이 앞선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뱀을 자루 속에 쑤셔 넣고 피 묻은 비늘 주머니를 품속에 감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비에 흠뻑 젖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헛간 안에 비릿한 피냄새와 촛불 아래 서 있는 금옥의 기괴한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금옥의 얼굴과 옷에 묻은 붉은 얼룩,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핏자국을 본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금옥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연화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당장 나가. 내 방에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금옥의 뒤로 자루 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연화의 시선이 자루에 머물자 금옥은 흠칫 놀라며 몸으로 자루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보았습니다. 자루 밖으로 삐져나온 뱀의 꼬리. 그 비늘이 뜯겨나가 붉게 물든 처참한 꼬리를 말입니다.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집안의 수호신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우리 집 업구렁이를.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집안의 복을 지켜주는 신령한 동물을, 그것도 한 식구처럼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해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켜. 그건 우리 집을 지켜주는 지킴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평소에는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던 순한 연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금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금옥을 밀치고 자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이건 내 거야. 내 돈이라고 금옥은 악을 쓰며 연화를 밀쳐냈고 연화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날카로운 농기구들이 널려있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연화의 손등이 찢어졌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시 일어나 자루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하늘이 이 참상을 보고 분노한 것일까요? 갑자기 헛간, 바로 옆에 고목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콱과광 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요동쳤고 헛간의 낡은 지붕 기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고 촛불이 꺼지면서 헛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금옥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고 구석으로 숨었고 연화는 그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자루를 찾아 품에 안았습니다. 자루 안에서는 어린 뱀의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는데 그 온기가 너무나 슬프고 애처로워 연화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번개빛에 언뜻 비친 금옥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품속의 비늘 주머니만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금. 그녀는 무너진 지붕 틈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맞으며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이 내리는 징벌 앞에서도 그녀의 탐욕은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뱀을 안고 일어서며 금옥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금옥아, 정신 차려. 이건 금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생명이고 우리 집안의 영혼이야. 네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그때 요란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하인들과 최 부자가 횃불을 들고 헛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체 이 밤중에 무슨 난리란 말이냐? 최 부자의 호통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헛간 안을 비추자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 범벅이 된 바닥,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금옥, 그리고 피 묻은 자루를 소중히 안고 오열하는 연화. 3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결국 사단이 났구나.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금옥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당황하여 품속의 주머니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건 다 제 거예요. 제가 잡은 거예요. 그녀는 최 부자를 보고도 죄송하다는 말 대신 자신의 소유권만을 주장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옥을 가리키며 호통쳤습니다. 네, 2년 우리 집안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감히 집안의 수호신에게 칼을 대다니. 네가 정녕 사람 새끼란 말이냐. 최 부자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고 평소에 인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웅성거리며 헛간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내렸고 뱀의 피는 빗물에 씻겨 마당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연화의 품에 안긴 뱀은 고통스러운 듯 꿈틀거리며 차린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피를 토하는 울음소리 같아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옷고름을 찢어 뱀의 상처 부위를 감싸주려 했지만 상처가 너무 깊고 넓어서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연화는 뱀에게 끊임없이 사과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금옥은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주머니에서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다 뱀의 피란 말인가? 세상에. 산채로 껍질을 벗겼다니 독하기도 하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 금옥에게 꽂혔습니다. 그러나 금옥은 여전히 주머니 속의 비늘이 황금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그냥 뱀이 아니에요. 황금 비늘을 가진 용이라고요. 이걸 팔면 이 마을 전체를 살 수 있다고요. 광기에 사로잡힌 금옥의 외침은 천둥 소리와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찬란한 황금이 여기 가득. 그러나 주머니를 연 금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횃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찬란한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흙이 뒤섞인 흉측하고 축축한 뱀의 껍질 조각들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빗물에 젖어 그나마 있던 윤기마저 사라지고 썩은 생선 비늘처럼 흐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금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머니를 거꾸로 털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껍질과 핏덩이들 뿐이었습니다. 내 금, 내 황금 어디 갔어? 금옥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흙탕물 속에 떨어진 비늘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흙과 피가 끼어 시커멓게 변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귀신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미친 것을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내 집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금옥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금옥은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습니다. 안 돼. 난 못 나가. 내 보물 내놔. 그녀의 비명은 폭풍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오직 품 안의 어린 뱀을 살리기 위해 안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품은 뱀을 살리겠다는 뜨거운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마을은 최부자 댁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산천초목도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온 재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과연 연화는 죽어가는 뱀을 살려내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쫓겨난 금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될지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마당으로 내동댕 잊혀진 금옥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곱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자신의 처참한 몰골보다 손에서 빠져나간 비늘 주머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놔, 내 금덩어리 내놓으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그녀의 절규는 천둥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과 동정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에 다다르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옛말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 서서 엄한 표정으로 금옥을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내 너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집안의 신령님을 헤아려 들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금옥을 대문 밖으로 내치라고 명했습니다.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가 뿌린 악업은 네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최 부자의 단호한 명령에 하인들은 주저없이 금옥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금옥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금옥은 털썩 주저앉아 닫힌 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습니다. 문 열어 내 보물 돌려줘. 너희들이 다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길 위에서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금옥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표정은 욕망에 일그러진 귀신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금옥은 빗속을 헤매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마을에는 그녀가 도깨비에게 홀려 산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금옥이 사라지고 난 뒤 최 부자 댁의 마당은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처럼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금옥이 남긴 흙탕물뿐만이 아니라 이 집안을 뒤덮고 있던 탐욕의 검은 기운이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상님을 모신 사당 쪽을 향해 깊이 허리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못난 자손이 사람을 잘못 들여 집안에 큰 사단이 났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집안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식솔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비를 맞으며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어린 뱀을 안고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깨끗한 소미불을 깔고 조심스럽게 뱀을 눕혔지만 뱀의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몸통의 절반 가까이 비늘이 뜯겨나가 붉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뱀은 고통에 겨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적셔 뱀의 상처 부위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진물이 엉겨붙은 상처에 손이 닿을 때마다 뱀은 움찔거리며 몸을 비틀었지만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내가 낫게 해줄게. 3월 할머니가 급히 부엌에서 약탕기와 약초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생사를 찢기는 고통을 겪었을꼬. 할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지혈에 좋은 쑥과 엉겅퀴를 절구에 캤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절구에 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할머니가 대서준 약초를 받아 뱀의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따가운 약기운에 뱀이 고통스러워하며 입을 벌리고 쉬익 소리를 냈지만 연화는 두려워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약초를 바른 뒤 연화는 장롱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명주 속적삼을 꺼내 망설임 없이 찢었습니다. 부드러운 명주천이 뱀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고 감싸주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위로 천을 길게 잘라 붕대를 만들고 뱀의 몸통을 칭칭 감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명주천 위로 금세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고 꼼꼼하게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옷소매는 뱀의 피와 약초, 물로 얼룩져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화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뱀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움직임도 줄어들고 뱀은 연화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의 공포와 적개심 대신 자신을 살려주려는 연화의 진심을 느낀 듯 순하고 애처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견디는 거야. 너는 우리 집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이니까. 이까짓 상처쯤은 이겨낼 수 있어. 연화의 따뜻한 체온이 뱀에게 전해지며 끊어졌던 생명의 끈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엉망이 된 헛간과 뒤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들자 이웃들은 빗자루와 양동이를 들고 나와 빗자국을 씻어내고 깨진 기와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어휴,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무서운 법이야. 그래도 최부자댁 덕이 있어서 이만하길 다행이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금옥의 악행을 성토하는 한편 흉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마당 곳곳에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검은 흙 위로 뿌려지자 마치 집안의 나쁜 기운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안은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월 할머니는 정화수를 한 그릇 떠다가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간절히 비손을 했습니다. 천지신명시여, 부디 이 집안에 다시는 이런 험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 입은 업구렁이가 훌훌 털고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싹싹 비벼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단순히 미신을 믿는 노인의 행동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밤을 꼬박 새우며 뱀의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열이 오를까봐 물수건으로 계속 뱀의 몸을 닦아주고 기운을 차리라고 꿀물을 타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먹여주었습니다. 뱀은 처음에는 낯선 숟가락을 피하려 했지만 연화의 끈질긴 노력에 조금씩 혀를 내밀어 꿀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화의 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그는 손녀가 정성을 다해 뱀을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손녀지만 참으로 마음이 곱구나. 저 아이의 정성이면 죽어가던 나무도 살려낼 것이다. 최 부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하인들에게 따뜻한 미음을 쑤라고 일렀습니다. 밤새 고생한 연화와 기력을 회복해야 할 뱀을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작은 배려였습니다. 새벽 닭이 치를 치며 올 무렵 뱀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뱀의 배를 확인한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서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뱀을 살려냈다는 안도감과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차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늑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청명한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씻겨 내려간 땅에서는 향긋한 흙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최 부자댁의 대문은 다시 활짝 열렸고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장독 파편들은 모두 치워졌고 헛간은 임시로 수리되어 더 이상 흉물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가며 최 부자댁의 안부를 물었고 최 부자는 넉넉한 미소로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뱀은 고개를 들고 연화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겨 있어 움직임은 둔했지만 눈동자만큼은 맑고 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잘 잤니 하고 말을 걸자 뱀은 대답이라도 하듯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연화는 뱀을 위해 준비된 미음을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묻혀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뱀은 거부감 없이 미음을 받아 먹었고 연화는 기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 먹고 얼른 나아서 다시 씩씩하게 다니렴. 네가 건강해져야 우리 집도 다시 복을 받지. 연화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안방에 모여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쌀밥과 맑은 무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밤새 겪은 공포와 피로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식구들은 묵묵히 따뜻한 밥을 넘겼습니다. 최 부자는 숟가락을 놓고 식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을 조금 잃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식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금옥이 뱀을 잡으려다 깨뜨린 장독대 자리는 깨끗이 치워지고 그 자리에 국화 화분 하나가 놓였습니다. 연화가 아침 일찍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노란 국화꽃은 가을 햇살을 받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꽃향기는 간밤의 비릿한 피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꽃 위에 앉아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안을 감돌던 음산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따뜻하고 넉넉한 기운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동네 아이들이 최 부자 댁 담장 너머로 기웃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대 하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어른들이 쉬쉬하며 감추려 했던 이야기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은 더 이상 무서운 괴담이 아니라 착한 처녀가 상처 입은 영물을 치료해 주었다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뱀은 아직 방 안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뱀은 이미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3월 할머니는 뱀에게 먹일 개구리를 잡아오겠다며 바구니를 들고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징그럽다고 피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집안의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녀석아, 얼른 나와서 쥐새끼들도 잡고 애군도 막아줘야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개울가 돌틈을 뒤졌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 뒤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뱀의 붕대를 갈아주며 상처를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만에 붓기가 많이 빠지고 새살이 돋아나려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영물이라 그런지 회복력이 남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는 안도하며 새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 그때까지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연화의 손길은 이제 능숙해져서 뱀도 편안하게 몸을 맡겼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묘한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려낸 자와 생명을 빚진 자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한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의 공포스러운 정막과는 달리 오늘의 밤은 아늑하고 포근했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고 아궁이의 온기가 방바닥을 데워주었습니다. 연화는 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노곤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피 흘리는 뱀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황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용의 꿈을 꿀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곰방대를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한낮의 연기처럼 더덥고 허무한 것임을.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황금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다 괜찮아졌다. 그의 중얼거림이 밤바람에 실려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와집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당의 나무들이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세차게 흔들었지만 연화의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어린 구렁이는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붉게 드러났던 살 위로 얇은 막이 생기더니 어느새 까맣고 단단한 새 비늘이 하나둘씩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하고 부드러웠던 비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윤기를 더하며 제법 튼튼한 갑옷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이 그토록 탐냈던 허황된 황금이 아니라 생명의 끈질김이 만들어낸 진정한 보석과도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뱀의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뱀은 이제 연화의 발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들고 반가움을 표시했고 연화가 손을 내밀면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얌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미물이라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알아보는 법인지 뱀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뱀에게 업동아, 얼른 나와서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연화에게는 그 뱀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집안의 평화를 함께 지켜나가는 소중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뱀이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은 곧 집안의 운세가 다시 피어나는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햇살이 창살 틈으로 길게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뱀은 이제 방 안을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3월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는 허허. 참으로 기특한지고 그 험한 꼴을 당하고도 살아난 것을 보니 보통 명줄이 아니로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뱀을 위해 특별히 구해온 산닭의 간을 먹이로 주었습니다. 뱀은 주저하지 않고 먹이를 받아 먹었고 그 모습을 본 연화와 할머니는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뱀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만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무엇보다 뱀이 있어야 할 곳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곳간 밑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뱀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묵직해져 있었고 새로 돋은 비늘의 감촉은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자, 이제 가자. 네가 살던 곳으로 가서 마음껏 다니렴. 연화는 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초겨울의 신선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파란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연화는 뒤뜰의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금옥이 뱀을 잡으려다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곳간 밑에 있는 작은 구멍 앞에 쭈그리고 앉아 뱀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다시는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깊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렴.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이 든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인지, 징그럽다고만 생각했던 뱀과 헤어지는 것이 서운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뱀은 땅에 내려지자 잠시 머뭇거리며 연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 듯. 뱀은 혀를 내밀어 연화의 손등을 한 번 스치고는 천천히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뱀의 꼬리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뱀이 사라지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르락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뱀이 고맙습니다. 잘 지내세요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곳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그것은 뱀에게 하는 말이자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뱀이 돌아간 뒤 최 부자 댁에는 신기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가 곳간 문을 열어보니 분명 반쯤 비어 있어야 할 쌀독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쥐들이 극성을 부려 곡식이 줄어들던 일이 싹 사라졌고 오히려 파박으로 퍼내도 곡식이 줄지 않는 듯한 풍성함이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허허 업구렁이가 돌아와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구먼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또한 시름시름 앓던 암소가 건강한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고 겨울 김장을 담그는 날에는 배추와 무가 유난히 달고 맛있어서 마을 잔치를 벌여도 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착한 연화, 아가씨가 복을 불러왔다며 칭송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첫눈이 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솜뭉치 같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고 온통 순백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금옥이 욕심을 부렸던 헛간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들리는 고요한 밤. 최 부자 댁 사랑방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뜨끈뜨끈한 온돌방 아랫목에는 두꺼운 소미불이 깔려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는 군밤과 고구마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최 부자는 화로에 손을 쬐며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올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구나. 하지만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어. 할아버지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연화는 잘 익은 군고구마를 꺼내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벗겨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노란 속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3월 할머니도 곁에서 군밤을 까먹으며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는 처음일세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가족들은 오손도손 모여 앉아 지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금옥의 일은 이제 아픈 상처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눈이 멀어 제 살 깎아먹는 줄 모른다더니 그 아이가 딱 그 짝이었지. 최 부자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말아야 할 텐데. 미운 정이라도 정이라고. 최 부자는 쫓겨난 금옥의 안위를 걱정하는 넉넉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지도 모를 금옥을 위해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개과천선하여
어디서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화로의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며 탁, 탁 튀는 소리가 났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윙윙 거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병풍 속의 그림들이 촛불 그림자에 일렁이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벽에 걸린 메주 덩어리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금 비늘 같은 엄청난 보물은 없어도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는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산골의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낮고 구수한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장가였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등 지지며 듣는 옛 이야기는 꿀맛보다 달콤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연화의 꿈속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황금빛 들판을 거닐었고 그 곁에는 든든한 용 한 마리가 그녀를 지켜주며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자 마당은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며 눈사람을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찍힌 작은 발자국들이 보였는데 그것은 밤새 짐승들이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중에서 유난히 매끄럽게 이어진 긴 자국 하나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곳간에서 나온 업구렁이가 밤새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순찰을 한 흔적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최 부자 댁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눈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러 온 이웃들이었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풍년이 들겠습니다. 사람들의 덕담이 오가고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산골 마을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 내와 이웃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금옥이 남긴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어 흉터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최 부자는 곳간을 열어 쌀을 퍼다가 떡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떡을 먹고 모두들 올겨울 건강하게 나시게나. 그의 넉넉한 인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떡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연화는 문득 뒷뜰을 바라보았습니다. 곳간 지붕 위에 쌓인 눈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치 황금 비늘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은 깊어가고 최 부자 댁의 밤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바람이 세게 부는 밤이면 뒷뜰에서 쉬익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지킴이가 깨어있구나 하며 더욱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평범한 진리는 이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전체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어느덧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소복소복 눈 쌓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온 세상을 덮어주는 밤입니다. 최 부자댁의 등불도 하나둘 꺼지고 연화도, 사몰 할머니도, 그리고 곳간 밑에 엎구렁이도 모두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따뜻한 온기가 이불처럼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저 눈부시는 세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꿈일랑 잊어버리고 따뜻한 군고구마 같은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